중국 같은 경우는 음모론을 이야기해요. 무슨 지구온난화냐고. 지구온난화 자체가 대사기극이다. 지금 인류가 멸종의 시발점에 서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당신들이 하느냐. 그린피스 우리 한국 서울사무소가 자료를 냈어요. 2030년 한반도는 대홍수로 약 300만 명 정도가 짐수 피해를 입을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기후위기가 과거와는 정말 다르죠. 최근 며칠간에서도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가 이게 매년 오기는 오지만은 그 정도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개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죠. 그 전에까지는 이걸 지구온난화, 영어로 글로벌 워밍이라고 따뜻해지는 이런 개념을 썼는데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이 영어로 글로벌 보일링이라 했어요. 보일링은 펄펄 끓는 거란 말이죠. 지구 열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구 고온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이제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할 것 같고요. IP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구가 있죠. 2001년도에 1차 보고서를 냈을 때는 지구의 평균 온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0.64도 정도 올랐다 해서 나름대로 쇼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제 한 5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나온 6차 보고서 같은 경우는 1.2도 정도 올랐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 2도 올랐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16.95 정도 되어요. 지구가 이게 온난화하는 게 없으면 거의 마이너스 18도로 내려가거든요. 전체 지구 온도가 100여 년 전부터 지금 그 1.2도 올랐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 기상기구 WMO가 적어도 우리 한 세대 안에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몇백 년 사이에 1몇 도가 됐는데 1.5도 이상 오르는 것은 마치 36.5도가 기본인 몸 자체가 38도, 39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1.5도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합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와지는 거죠. 특히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가 이렇게 하면 2027년 안에 불과 4년밖에 안 남았죠. 이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를 돌파할 수 있다. 이 과학이니까 약 66%의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은 2020년에는 20% 미만이었거든요. 작년에 50% 정도로 올랐다가 올해는 66%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현실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1.5도라고 하는 기준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더 놀라운 거는 2001년도에 0.64도가 지금 2023년에는 거의 2배 정도 아닌 1.2도 정도로 됐다는 것은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1.5도일 때는 지금보다 폭염이 한 2배 정도인데 만일에 2도 정도로 가면 4배 정도로 증폭이 되는 거고요. 식량 같은 경우도 2도가 되면 약 2배 정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 시스템 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회지에 1.5도와 2도의 차이 같은 것이 소개됐는데 만일에 1.5도로 제한하면 북극에 얼음이 녹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고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적절히 보존할 수 있고 특히 시베리아의 동토라고 하지요. 거기에 메탄은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방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2배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막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1.5도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으로 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에요. 전교나 반의 평균은 1.5도 정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1.8에서 약 2.0 정도 사실은 2.0을 넘어서고 있는 수준인 거죠. 단순하게 어떤 국제적인 것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한 7위 또는 8위 정도 되는 심각한 나라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쓰고 경제 성장을 했지만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사망자가 몇 명이고 지금 병원에 입원자가 몇 명이며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거를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뉴스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일상화돼야 되는 시기예요. 즉 기후변화가 앞으로 1.5도에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넣어서 코로나 체크하듯이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 안 하고 영원하게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는데,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의 청년 활동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엔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째려보면서 지금 인류가 멸종의 시발점에 서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돈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당신들이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질책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재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태풍이 오는 정도를 넘어서죠. 태풍은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지금 지구의 생존 미래가 달린 그런 일을 특히 정부가 또 지자체가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국민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슬이에요. 약 65만 년 정도 역사를 봤을 때 지구 평균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80 ppm 정도였는데 지금 산업화 이후에 400 몇십 ppm으로 거의 2배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났고, 그것이 인간의 인위적인 것 때문에, 즉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대량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는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정말 뜨거워져서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구조에 온다 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IPCC가 적어도 수천 명이 동원돼서 한 95% 정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반대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난화 선도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온도가 높아진다 이러는데, 온난화 선도설은 그건 잘 모르겠고, 거꾸로 날이 더워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생기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온난화 이익설이라는 게 있어요. 온난화해서 좀 따뜻해지면 어떠냐, 오히려 생산성도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음모론을 이야기해요. 중국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EU라든가 미국이 자기들이 다 온난화 가스 배출해놓고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이런 데가 이제 조금 잘 살려고 하니까 무역 규제로 한다. 또 중간에 원자력 하는 마피아들이 이제 원자력이 더 발전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잘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핵마피아의 업무다 하는 것도 또 있어요. 또 심각하게는 무슨 지구 온난화냐고, 지구가 한냉화, 추워진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 자체가 대사기극이다, 이런 계기를 만든 것이 2007년도에 BBC에서 다큐로 지구 온난화는 대사기극이라 하는 것을 이제 영상을 내서 쇼크를 받았죠. 문제는 그걸 만들면서 거기에 온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를 많이 왜곡시킨 게 있어요. 내 뜻은 이렇지 않는데 그냥 그 데이터 안에 많이 넣고 해서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지고, 지금은 그동안에 이런 반대를 통해서 그 이론이 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트럼프라든가 이런 쪽이 반대를 하게 된 이유 가장 큰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바꾸기 싫어하는 겁니다.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우리 인류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별화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자원의 불평등이라든가 정치적인 불평등이 심각하다 하는 걸 인식해야 되고, 또 반면에 모든 학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류가 있고 반대를 하는 소수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기후 위기를 너무 과장해서 바로 지금 뭐 지구가 멸망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자 하는 것이, 우리는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간이 짧지만은 1, 20년 정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면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지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리더로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국토 절반이 잠기겠다 하는 이야기는 2020년에 그린피스 우리 한국 서울 사무소가 자료를 냈어요. 보고서를. 거기에 지금 같은 상황으로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2030년 7, 8년 남았죠. 그때 한반도는 대홍수로 약 300만 명 정도가 침수 피해를 입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절반이 아니고 2030년에 국토의 한 5% 정도가 물에 잠기고 약 330만 명 정도가 직접 침수 피해를 입을 거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같은 데가 피해가 집중될 것이고, 좀 놀라운 것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이 오면 2030년에 인천공항이 완전 침수될 수 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까지도 내놔서 좀 충격적이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래안전 이슈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2001년도에 미래 위험성이 커지는 재난이 첫째가 홍수, 그 다음 태풍, 감염병, 폭염, 가뭄이라는 순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동안에 관련 뉴스, 기후위기 관련 한 30만 건, 또 논문 이런 걸 분석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기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바닷물이 거의 38, 9도 정도 된 거예요. 거의 목욕탕에 뜨거운 열탕에 가까운 정도로 지금 플로리다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우리 반대쪽이라서 겨울인데 지금 기온이 30도 정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때는 평균 한 10도 정도 돼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잼버리 관계도 있지만 폭염 자체가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고, 지금 수십 명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우리 국내 통계도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기후 현상이 아니라 종합적인 총체적인 재난이다 접근해야 돼요. 적어도 정말 정부가, 국가가 태풍, 가뭄 이걸 하나씩 막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인 거예요. 가뭄과 동시에 홍수를 대비해야 되는 복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언제든지 지금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머전시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가 만든 거 보면 아주 간단한 홍수라든가 지하 참사 문제 같은 거는 다 알려지고 하는 정도도 제때제때 대처를 못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복합 재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양한 어떤 민간이 협의를 해서 전문가하고 국민이 또 정부가 지자체가 기업이 합심을 해야 될 때다. 희망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술을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공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생활이나 기존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죠. 좋은 선진 사례가 좀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가 The Climate Book이라고 해서 기후책, 기후에 관한 책을 내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전 세계의 지식인 과학자의 이야기를 받고 자기 글도 쓰고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소개도 된 겁니다만, 영국의 웨일즈 자치정부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는 걸로 확정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새로 닦는 예산을 대중교통 확충에 다 넣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프랑스도 최근에 기차가, 열차가 있어서 2시간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거기에 공항 운행 자체를 자제하고 노선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2시간 반이라면 우리 부산과 서울의 KTX 거리인데,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부산 정도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열차로 이제는 하겠다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을 못 지어서 지금 막 하는 그런 시기, 이제는 20세기의 성장 위주의, 발전 위주의 GDP 위주고, 그것이 또 학생으로 치면 오로지 성적 하나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는 부진적이에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부터 보트, 이 모든 배에 화석연료 운항 금지하기로 했고, 보통 2030년 되면 자동차도 지금의 휘발유 엔진 자체를 전기차라든가 다른 걸로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금보다는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데, 2015년에 자료를 보니까 탄소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토마 피케티가 주목한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가 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몇 톤을 낸다 이렇게 하고 벵글라데시는 적다 이랬는데, 각 나라의 국민을 n분의 1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자, 즉 전 세계 1%에서 10% 있는 정도의 부자들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전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 지구의 절반이 배출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마 피케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비행기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에. 그럴 때 기존의 항공권에다가 탄소세를 적용하자. 예를 들어서 1등석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비즈니스석에는 20만 원, 이코노미는 한 3만 원 정도를 해서 비행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논문으로 냈어요.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탄소세라는 거를 제대로 적용해서 그러면 한 200조 정도의 재원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해가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제안도 하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말 제대로 이런 인식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1년에 한 5번, 10번 외국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미안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개별 탄소세를 내서 그런 분들은 전기 차등 요금 하듯이 누진제를 적용해서 하고 만약 1년에 외국의 평균 이하로 가지 않는 그런 국민들은 연말 정산을 받을 때 적어도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기후위기에 나는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외국에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고는 웬만하면 가지 않아요. 그런 원칙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냥 정부만 이렇게 따라간다가 아니라 정부에게 이런 조치를 하라고 지금 우리 지구가 불이 나게 돼 있다고 우리 집이 또는 우리 집이 지금 홍수가 오게 됐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낮잠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리더십을 가지는 꼭 무슨 대통령이 돼야 시장이 돼야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집에서 주인이 되고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그런 리더십을 키우는 사회 그리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자기는 하지 않고 남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삶의 중심에서 서로 함께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감사합니다.